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TV의 전영규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부담금 두 번째 시간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만약에 낸다면 언제 파는 게 가장 적기인가, 또 안 내는 사업장이 있다는데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재건축 부담금은요, 매도인은 빠져나오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매도인이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에는 매수인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떠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초한 부담금이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누구냐 라고 하는 건 전 시간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대상지는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사업장은요, 여기 보시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장이 그 대상지이고, 조합원인 구성원이 2차 납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요, 종료 시점 부과 대상의 주택 가액의 총액, 즉 다시 말해서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요,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주택 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게 재건축 초과 이익인데, 이 초과 이익에 곱하기 그 부과율을 정리를 하면은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제초한 부담금, 이 이익을 취한 매도인은 빠져나가고 최종 소유자가 대상이라는 게 정말 사실이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어요. 거의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1000여 분이 연락이 그 보고서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법이 욕을 먹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팔고 나간 사람한테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초안법 6조 1항을 보면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는 종료 시점 부과 대상에서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팔고 나간 사람은 빠져나가고 마지막 끌어안은 사람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강남 4구 아파트 중에서는요, 제초한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곳도 많아요. 만약에 이런 아파트나 또는 이런 상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금을 내지 않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상가를 사서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면제 특례 규정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일부 면제해줬고, 한 번 더 정권이 바뀌면서 2014년도에는 이 법을 그대로 살려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로 신청만 하면 면제 규정을 두어서 대부분 큰 단지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빠져나간 단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업무를 취급한 사업장 중에서 대체적으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단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초구에는 반포 1, 2, 4단지, 그 다음에 신반포 3차하고 반포 경남이 합한 원데일리, 신반포 4지구 아파트, 강남구에는요, 개포 1단지부터 개포 4단지까지, 또 개포 시형아파트, 송파에는 잠실 1단지부터 4단지, 잠실 시형아파트, 잠실 진주, 강동현 둔천주공, 이런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특례 규정에서 빠져나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부담금을 면제받은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 아파트를 사서 승계조합원으로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금을 별도로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지가 아닌 단지들을 산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나중에 최종 소유자로서 부담금이 덜커덕 나오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찾으려면 어떻게 찾느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 신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측 상단에 보면 도시개발 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상단에 보면 수도권 데이터베이스라고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걸 한번 보시고, 여기를 클릭하면은, 추진위하고 조합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조합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 서울 조합을 누르면은, 클릭하면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샘플로 이걸 누르면은 쭉 추진 경과가 나오는데, 신반부 3자 경남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도 11월 30일 날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라고 해서 부담금이 면제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방배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클릭해서 들어와 보면 2023년도 10월 19일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독자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 신문으로 들어와서 수도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와서 서울시 조합을 클릭하면은 서울시가 전체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들 눌러보시면은 2017년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단지들은 부담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부담금 특례 규정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어차피 내야 될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언제 팔아야지 부담금을 가장 적게 낼까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또 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 매수자도 역시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담금의 기산은요, 부과 종료 시점, 준공일을 날짜로 해가지고 거꾸로 소급해서 뒤로 6년 이상을 재건축 대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 기간이 6년에서 여기 보시면 6년에서 7년 이상은 10%를 경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준공 시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역산해서 6년이 돼야지만 1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감경해 준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70%까지 감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간들이 보통 10년, 15년에서 20년이 다 된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는 60%까지도 감경이 되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과 종료 시점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에는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그리고 언제까지 충족을 해야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요.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세대의 범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제초안법 시행령에 보면은 10조 2에 보면은 1세대의 범위는 해당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의 배우자, 또 조합원의 직계 존속, 직계 어머니 아버지,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 그러면 남편이면은 부인이면 남편의 직계 존속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가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조합원의 배우자나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이 정도가 전부 다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정법 39조 1항에서 보면은 1세대가 나오죠. 1항 2호에 보면은 1항 2호에 보면 1세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합원하고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 이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켜요. 직계 존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는 거냐? 이 부분은 법률이 조문이 사실은 39조가 잘못됐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서도 이 조문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시행령과 똑같아요. 그래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는데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요. 따라서 언제까지 가능하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계 존속이나 비속도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까지만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가 시점에서 기산하기 때문에 부가 시점 전까지는 세대 분리를 다 정리를 해야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재건축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부담금 대상 1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은 국토부에서 예정액을 선정해가지고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에서는 예정액을 조합에다 통지를 해주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결정적인 부가는 또 부가할 때 또 통지를 또 해줍니다. 그런데요, 실무상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매도인은 돈을 안 내요. 부담금을. 그런데 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게 되면은 이 조합원은 매수인한테 이런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그 법 여기 보시면 122조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는 지가 물건을 매매하거나 전세, 임대차, 지상권 설정을 할 때에는 여기 보면은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상대 7호에 보면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잘 보세요. 시행령 92조에 보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여기 92조 2호에 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규모하고 분담 시기 이런 것들을 매수인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매수를 하는데 중개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배해가지고 해태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사법 25조에 보면은 중개사는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즉 다시 말해 재건축 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제시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초안법에서는요, 부담금 예정액은 여기 보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 시공자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이 결정이 되면은 종료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은 부담금을 결정해서 부과하도록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겠죠. 그죠? 이로써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실제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